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윤 변호사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관세 협상 타결이 됐는데 그 소식은 좀 이따가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슈 삼합 공식 질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좀 눈여겨봤던 뉴스,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 김 변호사님. 그 며칠 전에 심평 변호사, 심평 변호사 유명한 예. 분이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라고 계속 이름이 붙던데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 비선으로 간절했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기사에도 붙었는데요. 그 윤석열을 접견을 했는데 네. 1.8평 남짓한 협상 독방에서 책상 걸상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다. 인권 침해다라는 인권 표현을 침해다, 이게. 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 방이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러 명이 쓰는 원래 방이라고 합니다. 홍거실인데 예, 홍보실, 독거실로 바꿨네요.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 홍보실에 그 개별 책상을 준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거 줄 수가 없죠. 책상을 그러니까, 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요. 서방이나 미국이나 서방이 신속히 개입해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인권 탐험을 중지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말을 했어요. 네, 미국이 개입해라. 네. 개입하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네. 사실 뭐 이제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CIA 신고를 한다. 네. 뭐 트럼프에게 신고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니 뭐 국제사법 관계도 법이 어떻게 적용되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네. 저 사람들은 신 변호사님은 네. 변호사님이시고 변호사시고 뭐 뭐, 학교에서 예, 강의도 하셨고 강의 로스쿨 교수이신데다가 교수도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기억이 맞으면 한국 헌법학교 회장을 하신 저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이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셨다는 거, SNS에 올리셨다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뭐 공식적인 그런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중 하나일 텐데 네. 법 어쨌든 뭐 학회장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분이 이거를 모르고 썼으면 모르고 썼어도 충격이고 네. 알고 썼으면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저는 뭐 인권 침해다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사실 좀 어이가 없긴 해요. 이분이 평생 직업이 사람 잡아넣는 걸 직업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자기가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어이가 없는데 이 상황을 두고 미국이나 서방이 개입하라는 얘기를 한국 헌법학회 회장을 지내신 분께서 하셨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조계와 법조계 엘리트들이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눈여겨봤습니다. 우선 네. 제가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하자면은 네. 과연 이것이 윤석열 씨가 머무르는 그 9.9 제곱미터의 그 지금 독거실이 과연 반인권적 처우인지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에 따라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예. 서울시 건축조례 3조의 2에 보면은 이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소실 면적은 7제곱미터고요. 7제곱미터. 화장실, 개별 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최소실 기준은 9제곱미터에 화장실을 포함한 것이 서울시 건축 조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지금 9.9제곱미터에 지금 혼자서 독거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건축 조례보다도 0.9제곱미터 넓은 데서 구치소인데도 예. 그러네요. 구치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최소 그 어떤 고시원 뭐 방 안에 개별 화장실이 있는 고시원보다도 큰데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서울시에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반인권적 처우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규정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까? 반인권적 처우라고 할 거면은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다중시설 기준에 대해서만이라도 인지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심평 변호사는 제정신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도 고시 공부해봤지만 더 좁은 데서 고시 공부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반인권적 처우를 인권 스스로 침해 당했네. 예, 침해를 박탈당하면서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미국의 개입을 요구했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개입을 요구한다는 게 주권 국가에서 할 소리인가 싶지만 27일에 TV조선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미국 트럼프 측근이 윤석열 대통령 부당한 처우 계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언급했다면서 보도를 했어요. 네. 이런 취지로 언급했다고 확인을 했다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JTBC에서 이 트럼프 측근이라는 프레드 플라이츠에게 직접 이메일로 문의를 합니다. 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 본인은 윤석열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아하 예. 라고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JTBC에서 보도하자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지금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이 또 그 프레드 플라이츠 개인 SNS 가서 달려가서 JTBC에서 지금 가짜 뉴스를 내고 있다라면서 네. 또 막 달려가서 이제 글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드 플라이츠가 JTBC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그렇지만 JTBC가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예. 뭐 이메일 받은 영어로 된 원문을 공개하면서 해석본도 공개했는데요. 네, to clarify 하면서 원문 분명하게 말하자면 나는 former president 윤이 부당한 대우, unfairly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I did not say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영어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 참,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주권 국가에서 미국에 뭐 개입을 해달라는 등, 그쵸. 네, 미국 뭐 트럼프 측근이 이런 말을 했다는 등, 그러면서 뭐 관세 협박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의 보도 자체가 오늘 사실 트럼프의 SNS로 트럼프는 그렇죠. 아무 정말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다. 자기 뭐 하는 간세 협상에만 네, 관심이 있는 관세 것 협상과 뭐 이렇게 윤석열 씨와 연결이 아무것도 없고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뭐 말 나온 김에 네. 눈여겨본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윤석열 네. 지금 피고인이자 피의자 윤석열 피고인 피의자가 이 독방 9.9 제곱미터, 네, 서울시 건축 조례에서 정한 최소실 기준보다 넓은 조례 넓은 독방에서 살면서 김건희 특검에서 나오라는 조사에는 나오지 불응하고 않고 있죠. 예. 네, 2번 불응했습니다. 나오지 않고 심지어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았어요. 네.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국민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라는 네. 판결 104명에게 그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40만 원인데 그 판결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항소를 하고 소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판결이 가집행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10만 원씩 확정 판결이 되기 전까지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를 해달라. 집행 정지 신청까지 냈다는 거.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체포영장에는 계속 불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포영장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치 절차에 불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10만 원짜리 돈 내기 싫어서 네. 국민들 다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강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언제까지 저기 이래야 됩니까? 구속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별개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그것도 참 놀랍습니다. 말이 놀랍죠.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보통은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게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죠. 그 네. 서울구치소에서 그 윤석열을 싸고 돌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전히 법무부와 검찰 관련된 그 조직들이 그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뭐 거기서 이제 끌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저기 체포영장을 다시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그 구속되는 사람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네. 이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가능한가? 이게 체포영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였지? 뭐 이런 이게 지금 아마 이게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 사건별 이건 뭐 이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영장을 서로 받아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지금 여전히 윤석열을 보호하는 그런 공무원들과 그 검찰 법무부 그 카르텔이 여전히 경광로 무서운가요? 뭐 윤석열이 다칠까봐 아니면 뭐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가요? 그냥 끌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들면 사지를 들고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피의자가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영장이 떨어졌는데 안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이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최순실 때 네. 최순실이 서울구치소에 잠깐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 동부구치소로 온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 최순실이 구속됐을 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방문하고 하겠다고 갔었는데 네. 서울구치소에서 안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그 최순실도 그렇게 싸고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 개혁에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 행정도 그러니까 그 형집행도 그 사실상 이제 검찰이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관측에 나오던데 이걸 싸고 도는 것이 지금 뭐 어차피 이 정권도 새로 바뀐 정권도 5년이면 지날 거고 근데 우리는 적당히 하고 나가서 어디 큰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월급 많이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뭐 그런 사람들에게 밑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먹히니까 가능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저는 이 상황을 뭐 영장 청구하고 이런 문제로 갈 게 아니라 왜 이 상황까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도적으로 그 구치소나 이런 행정 쪽에서 이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고위 공무원들이 로펌이나 이런 데 가서 돈 버는 것까지 다 추적하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꼼꼼하게 따져 누가 이런 영장 집행을 거부를 합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람 검사를 쭉 했던 검찰총장까지 했던 계속적으로 자기가 영장 집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본인의 영장에 대해서는 뭐 그냥 안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그냥 드러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죠. 멧돼지 잡듯이 그물로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든지 뭐 그래버리면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참. 그렇죠. 근데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제 오늘 중으로 발부에 대한 것이 법원의 네. 판단이 있을 텐데 뭐 법원에서 지금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걸 굳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법원에서 또 형식적으로 이미 구인된 자이기 때문에 뭐 체포영장을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까봐 저는 그것도 편치 않게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는 영장 판사가 누구일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살펴봤는데 자 지금 들어온 속보 얘기도 계속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사실은 오늘 우리는 시간으로 10시 30분 45분 뭐 그때 협상을 좀 하기로 했었는데 아주 땡겨졌어요. 네. 백악관에서 지금 협상이 타결됐다고 지금 됐고 주요한 내용 말씀을 드리면 관세율은 15%고 우리가 3,500억 불 미국이 투자하겠다. 네. 그 중에 1,500억 불은 조선업이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수산물이나 뭐 자동차, 트럭 개방을 하는데 여기서 쌀하고 소고기는 또 빠진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뭐 구체적 내용들은 좀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부터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됐고 그거 빨리 됐다는 건 놀라워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에서 네. 아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나라하고의 그 타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그런 있거든요. 것 같아요. 뭐 어제인가 그저께 EU도 얘기가 나왔고 인도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패키지로 사실 빨리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빨리 된 것도 빨리 된 거지만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뭐 15%가는 사실 뭐 다른 국가들하고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 기준을 맞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15%를 맞추면서 뭘 내줬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적어도 3,500억 달러라고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돈.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자체가 사실은 큰 돈이긴 한데 이게 지금 어디로 이제 어떻게 투입이 돼서 이게 결국 우리가 투자하면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니까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산업에 이렇게 영향을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투자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거라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파악하기 되죠.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업 관련된 내용이 그 정도 있는 거면 우리 입장에서는 썩 나쁘지는 않은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조선업 상황이 정말 심각하고요. 네. 이게 이제 심각한 게 뭐 산업으로서의 조선업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해군이 지금 흔들릴 정도로 조선업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것 네.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 첫 이제 두 번째 취임했을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대해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구애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 미국 내에 그런 저기 방위 산업 사실 미국 해군을 좀 재건하는 문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투자들이 그런 쪽으로 사실 우리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국방이나 뭐 이런 우리가 안보 문제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어서 그렇죠. 이게 좀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네. 결국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15%다. 네. 25%에게다가 15% 줄였다는 거. 네. 그 부분. 그 대신에 중개 투자금인데 일본은 5,50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좀 약간 네. 놀랐어요. 우리는 3,500억 불인데 사실은 그 중에 발표에 따르면 조선업이 1,500억 불을 한다 그러고 나머지가 2,000억 불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는 5,500억 불 네. 정말 5,500억 달러를 투자를 받기로 약속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일본은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라고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은 일본은 그래도 협상을 15%로 잘 맞췄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관세가 15%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굉장히 불안한 전망들을 매우 많이 네.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또 굉장히 의아한 점이 의문투성인 일본 대일 이제 협상 이라고 보도가 또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약속했던 그 5,500억 달러가 그 바로 미국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투자 기구를 만들어서 네. 그 기구에 대출하는 그런 금액인 것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일본에서 말하는 거는 시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또 이제 트럼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다시 25%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또 일본은 그런 이야기는 협상 테이블에 나온 적도 없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일본에서 이것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서명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일방적인 이 SNS로 발표한 이 내용만으로 이 관세 협상의 모든 면을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의문투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EU와 관세 협상 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마치 새로운 투자를 끌어낸 것 같지만 새로운 투자가 아니라는 것도 또 밝히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과시용으로 이렇게 SNS에 자기 과시용으로 그렇죠. 막 야 우리가 이겼어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그런 거지 사실상 미국에 얼마나 큰 뭐 실제적으로 뭐 이득을 줄지 이거는 다 미지수라고 저는 봅니다. 양해각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MOU라고 하죠. 네. 그거는 사실은 계약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고 뭐 안 지키는 경우 사실 많습니다. 네. 지금 일본이 투자했다는 5,500억 불 네. 양해각서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 사정도 좀 있을 거예요. 예. 일본이 최근에 이제 중요한 선거가 있었는데 네. 참여연 선거. 참여연 선거 참여가 있었죠. 있어요. 참여연 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자민당이 참패를 했거든요. 참패를 했는데 참패를 하면서 급성장한 정당이 일본 내에서 극우 포지션에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구구 정당. 예, 극우 정당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지금 이시바 총리가 지위를 유지하냐 안 하냐는 말이 계속 나올 정도로 내부 정치가 불안한 상황이어서 네. 지금 그 트럼프하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국내 정치에서 아마 자민당이 상당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일본 지금 정부는 일본 국내 정치와 그다음에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좀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정치는 현재로서는 안정된 상태니까 좀 더 이제 여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이게 평가를 뭐 지금 당장 내리기는 그렇지만 뭐 그냥 드러난 수치로 봤을 때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뭐 관세율을 만약에 못 내렸거나 네. 일본보다 더 많은 EU보다 투자금을- 많았다고 네, 하거나 그거는 이랬으면 문제겠지만 역시 우리나라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뭐지? 약간 이게 트럼프 발에 의한 비교를 네. 했을 때 그러면은 제일 낫지 않나? 예, 트럼프 발 그것만으로 비교했을 그렇죠. 때도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씀 한번 드리면 3,500억 불 투자를 하고 상호 관세율을 15%, 자동차, 트럭이나 농산물을 전면 개방을 하는데 쌀하고 소고기는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3,500억 불 중에 1,500억 불은 조선업 투자다라고 좀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자, 하여튼 뭐 오늘 될 것 같았는데 네. 오늘 저녁에 될 것 같은데 빨리 됐으면 또 나오네요. LNG 수입도 1,000억 달러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밝혀진 상황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2주 후에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안보 관련된 얘기들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 무역 협상 좀 전에 1시간도 안 됐습니다. 타결됐다는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말고 이제 또 국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경로했다는 게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지금 본인이 이제 네.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확인을 해줬거든요. 특히 왜 경로를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왜 경로했냐? 경로한 거 확인됐고 경로한 후에 어떤 지시 내린 것까지는 다 됐어요. 네. 그럼 그 동기 부분이 앞부분 그럼 결국 구명 로비를 한 거냐 안 했느냐 이게 확인되면 다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명 로비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네.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네. 이야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임성근이 그만두려 그랬어. 네. 그런데 우리가 말렸지. 내가 말렸잖아. 막 하면서 내가 V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여기서 V가 김건희 측인지 윤석열 측인지에 대해서는 네. 이거는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이야기를 하겠다. 네. 우리가 이 사람을 뭐 장군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구명 로비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것이고요. 네. 그리고 경로라는 것은 이제 그 박정원 대령이 직접 들었다고 했었던 것이니까 그렇다면 구명을 통해서 구명 로비를 통해서 윤석열 씨가 당시에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경로를 하면서 만류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이고 그 라인은 두 가지 라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적인 라인과 그리고 또 군종 목사를 통해서 또 김정한 목사까지 연결해서 김정한 목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하면은 살려달라고 한 죄밖에 없어. 아멘 안 해? 네, 아멘 안 해? 라고 하는. 네. 근데 살려달라고 하면은 이러고 하면서 본인에게 그런 요청이 왔다라는 것 자체는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로비가 이제 다각도로 갔는데 그 와중에 김건희 씨의 비화폰 사용 내역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왜 이렇게 경로를 했고 어떤 구명 로비가 있었길래 그런 경로까지 갔느냐 이 부분인데 그 구명 로비의 당사자 중에 하나가 김건희가 아니냐. 특히 그날 김건희가 주요 관계자들하고 많이 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 누군지는 다 안 나고 있지만 확인된다면 파장이 매우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이 경로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경로했나인데. 네, 왜 썩냈냐, 왜 화내고 난리냐. 근데 그 원인이 이제 김건희하고 연관이 있다면. 그러니까요. 그게 뭐 단순히 이제 부부간의 문제로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부부간의 문제라고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네. 뭐 이게 경로가 무슨 죄가 되냐라고 시사하는 보수 언론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국가의 그런 사무에 국가의 중요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영부인이 그렇게 개입을 했으면 네. 이건 뭐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겪은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도 어쨌든 지금 왜 그러면 김건희는 그렇게까지 관여를 했는가? 만약 네. 관여를 했다면 네. 비하폰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게 비하폰 주어졌다는 게 뭐 지금 규정을 찾아보면 비하폰을 누구한테만 줄 수 있다는 딱 규정이 있는 건 아니어서 김건희에게 비하폰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뭐 사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국정농단이죠. 네. 예. 네. 하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그런 루트가 형성되니까 그런 통로가 형성되는 상태에서 그걸 통해서 구명 로비가 만약 이루어졌다면 이건 그 경로한 게 단순히 그런 뭐
어느 사람이 좀 봐주라는데 왜 안 봐줬어라는 그 정도의 경로가 아니라 그렇죠. 좀 더 거대한 뭐의 일각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 부분이죠. 지금 기밀을 다루는 공직자한테 지급되는 비아폰을 김건희가 그러니까요. 받고 사용했고 네. 그날 또 그러니까 비아폰의 통화 내용은 아마 녹음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제 누구랑 통화했고 이 내용은 다 나올 거거든요. 이거 자체도 사실 문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 계엄 네. 당시 그 시점 즈음에 김건희가 비아폰을 사용했다. 이거는 이미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당시 비아폰을 사용한 사람들 전부 다 그거 일명 내란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뭐 불려지기도 했는데 네. 2023년에도 이미 비아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계속 비아폰을 사용했던 그렇다면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정권 예. 초기부터 공동 정부가 아닌가. 이 정도면 공동 정부 아닌가요? 이거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비아폰을 통해서 국정의 주요 인물들과 다 전화를 하고요. 네. 지금 최혜병 특검이 지금 발족될 정도로 이 사건에 깊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또 김건희다. 그렇다면 이거는 김건희 공동정부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V1, V0 이 얘기가 그냥 속설이 아니라 맞다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아폰 사용 지금 시기 말씀하셨는데 네.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혜병 사건 때도 사용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뭐 터질 때마다 민정수석하고도 전화하고 뭐 33분간 통화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그런 어떤 비아폰을 오랫동안 김건희가 지금 사용했다고 추측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현재 지금 보도에 따르면 네. 뭐 보도 처음 사용한 게 작년 3월부터 사용된 것부터 확인이 된다는 것 같고요. 네. 뭐 그 전부터 사용했을 수 있겠죠. 지금 그렇죠.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권 2년 사실은 이제 실제로 거의 2년 집권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 절반 정도 사용한 거거든요. 저기 김건희가. 예. 그러니까 이걸 비아폰이라는 게 도청을 막기 위한 그런 비밀 폰들인데 뭐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했길래 비아폰을 그렇게 자주 사용해 가면서 자기까지 통화를 했는지는 사실 들여다봐야 되겠죠. 들여다보고 네. 그걸 만약에 확인을 한다면 과연 누구랑 통화했고 얼만큼 통화했고 언제 통화했고에 따라서 저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말 우리 신 변호사 말씀대로 정말 공동정부 그 이상 저는 공동정부 아닌 것 같거든요. 김건희 정부 아니었냐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네. 뭐 음모론 수준에서 오가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이제 내란과 관련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결국은 새 특검이 한 곳으로 모일 것 같아요. 이 비아폰 등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 그 김건희도 내란의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네. 그래서 좀 이건 사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냥 가십거리처럼 뭐 사용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이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전에 지금 현재 이제 뉴스토마토가 100만 돌파를 했습니다. 방송 중에 네. 100만 돌파했다는 점. 지금 오늘 방송 중에 돌파해서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가 뭐 1년 좀 전인데 1년 한 3, 4개월 전인데 그때가 한 20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만 좀 넘었었나? 근데 지금 1년 넘어서 100만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00만 진행자네요. 100만을 만들어내는 진행자. 야. 제가 한 것보다는 하여튼 우리 노스토마토 네.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오늘 이슈 3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